안녕하세요. 이투스 김영렬입니다. 자, 수능이 다 끝났고요. 어찌됐건 간에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그 수능 결과가 여러분들이 소기에 원하셨던 그 목표대로 그대로 잘 귀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래도 지금 이 총평과 해설은 2026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예비 고3들 그리고 좀 수능을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미 벌써 제도전을 마음 먹으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참고할 것 같아서 총평을 해드리면서 2026 수능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총평을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 수능 영어는 좀 평이한 수준이었다. 근데 뭐 쉬웠다 해서 그냥 뭐 읽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이 정도의 무분별한 그런 시험이었는가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다. 그래도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올 수능 영어는 그동안의 그 수능의 본질, 수능의 기조,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수능의 트렌드는 반드시 눈에 띄게 반영이 됐다라는 거, 그게 특징적이고, 그 수능의 기조와 수능의 트렌드가 변별을 하는데 핵심이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 맞추셔서 제가 총평이 끝나고 나서 해설도 해드릴 건데, 그 해설을 할 때 어떤 수능의 기조와 어떤 트렌드로 어떻게 변별을 했는가, 이걸 잘 두고 염두에 두시고 해설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평을 세 가지 포인트를 맞춰서 총평을 좀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난이도를 좀 조절을 했다. 70분 동안 45문항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으로 이렇게 난이도를 배분해서 변별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세세하게 영어 능력적인 부분에서 사고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했는가,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좀 넣어드릴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앞으로 2026 수능을 대비하시는 이런 예비 수험생들에게 여기에 맞춰서 포인트를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조언과 함께 총평을 좀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2025 수능 출제자의 시험 운영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1번부터 45문항을 4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좀 특징적인 것이 빈칸이 4구간으로 마지막에 있죠. 아무래도 빈칸은 난이도 뭐 누구나 알다시피 변별을 하기 위한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중간부터 풀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문제를 풀거든요. 순서 삽입 빈칸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뭐 이러한 유형들이 보다 좀 보편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 순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는 그동안의 출제위원들이 난이도를 또 역시 이런 순서대로 조절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여기에 맞춰서 시험을 문제를 풀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안에 출제자의 그런 전략이 있다, 운영 전략이 있다, 난이도 배분의 전략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제원들은요, 1, 2구간, 여기 있는 1, 2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쉽게 출제했다 그러면 변별을 3, 4구간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출제가 되면 3, 4구간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 이게 상당히 보편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 2구간을 의외로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뒷부분에서 3, 4구간에 있는 순서 삽입 빈칸을 좀 다소 쉽게 출제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 약간의 변화가 좀 있었죠. 쉽게 1, 2구간은 쉽게 출제해서 3, 4구간은 쉽게 출제하기도 하고, 반대로 1, 2구간은 어렵게 출제해서 또 3, 4구간까지도 계속해서 어렵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되겠죠. 1, 2구간은 어렵게, 3, 4구간도 역시 어렵게 출제했던 것이 우리 6월 모평이었고, 1, 2구간은 쉽게, 3, 4구간도 역시 굉장히 쉽게 출제했던 것이 9월 모평이었습니다. 올 수능은요, 이런 9월 모평에 조금 맞춰서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지 않았나. 자, 이거를 정답률을 좀 보고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보라색이 뭐냐면 최고 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늘색 보이시죠? 이것이 상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흰색들 있죠? 흰색들은 변별이 없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좀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제원 입장에서는 점수를 주려고 한 유형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색깔을 제가 이렇게 봐드린 거는 어차피 정답률의 정확한 퍼센티지는 회사마다 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참고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색깔에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 6월 모평을 잘 보시면 수험생 입장에서 보세요. 흐름이 어려워, 풀만해, 어려워, 이게 아니고 어려워, 까다로워, 어려워, 까다로워. 그러니까 계속 숨 쉴 틈 없는 흐름으로 계속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3, 4구간 쉬워야 되는데 3, 4구간 더 헬이었죠. 풀만해, 어려워, 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6월 모평은 1등급이 1%대가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반면에 9월 모평은 어려웠어, 풀만해. 약간 까다로운데 풀만해, 다소 좀 어렵네. 풀만해, 좀 어려웠어. 풀만해, 어려워, 좀 까다롭지만 해볼만해. 빈칸이 어려웠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실 크게 당황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게 9월 모평의 특징이었는데 요번에 수능도 이런 9월 모평과 좀 비슷했다라는 거. 자, 1, 2구간의 이제 난이도를 좀 보시면 함축음이 좀 어려웠죠. 요지나 주제, 제목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목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실 주제 문제 살짝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의 주제가 어려웠으니까. 근데 주제는 좀 쉽고 제목 문제의 난이도를 좀 뒀어요. 사실 어법이나 어휘가 이렇게 60%대, 그러니까 한 중급 정도 수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 보던 어휘의 난이도로 봤을 때에는 이 정도 문제면 보통 2등급 이상 받는 친구들은 좀 수월하게 갔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좀 까다로웠다라는 느낌으로 갔을 거야. 그 다음에 41번에서 45번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순사빈 들어가면 이제 조금 긴장했겠죠. 근데 특징적인 것이 9월 모평보다도 오히려 순서나 삽입 쪽에서 더 쉽게 좀 출제가 된 편이다.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순서 삽입이 4문항인데 순서 삽입 4문항 중에서 2문항이 사실상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느껴졌고 그 중에서도 삽입 문제도 굉장히 어렵다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4개 중에서 하나 정도가 굉장히 까다로웠고 나머지 보편적으로 풀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부터 좋은 흐름을 만들었겠죠. 또 하나의 반대적으로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무관한 문장 찾기예요. 이 무관한 문장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변별을 분산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 내년도를 대비할 친구들은 여기에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 삽입, 빈칸 외에 두드러지게 특징적인 유형들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신경 쓰지 않았던 유형들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골고루 균형감 있는 공부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빈칸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능 같은 경우 올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난이도 조절을 빈칸 쪽에 많이 맞췄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었다. 자, 이처럼 지금 출제원들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배분할 때 보편적으로는 쉽게, 어렵게, 쉽게 이렇게 출제를 했었지만 이제는 쉽게, 어렵게는 가급적 안 낼 전망으로 좀 보여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1, 2구간 쉽게, 3, 4구간 쉽게 내더라도 사이사이의 유형들에 있어서 난이도를 약간씩 변화를 줘서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 것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징이어서 2026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올 수능의 특징이었고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래요. 수능의 근본적인 취지는 읽기 능력과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영어적인 능력도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높은 좀 어휘력, 그리고 복잡한 문장들도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게다가 지문을 읽으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까지도. 자, 이렇게 영어 능력, 사고력, 근본적으로 수능은 사고력을 테스팅하는 거지만 영어 능력 쪽에서도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하려고 애를 썼던 반면에 이제 작년 수능, 작년 9월 모평 이후, 그리고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수능까지, 올해 6구 수능까지 사고력에 확실하게 포커스를 많이 두겠다라는 것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휘의 수준을 많이 낮췄고, 그 다음에 지문의 수준들을 많이 낮췄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읽을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얼마나 잘 사고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형태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자, 읽기 능력은 당연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문장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둬서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있어야 되고 해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해석력이란 건 긴 문장도 좀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영어의 익숙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수능이 좀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어휘면 어휘, 문장이면 문장이 좀 평이했다라는 거. 그런데 어떤 시도가 좀 있었냐면 이런 게 좀 특징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기출도 충분히 다 익숙해져 있던 단어들인데, 얘네가 다소 다른 뜻으로 좀 쓰였거나 아니면 익숙한데 형용사로만 익숙했던 게 명사형으로 나왔다라든가, 그 다음 명사형으로 계속 보였던 익숙한 단어가 동사형으로 나와서 다소 이렇게 좀 어색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어휘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출제원들 입장에서 약간은 변별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장 수준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당, 하나의 유형에 대한 한 지문당 한두 문장이 좀 까다롭고 어려웠다. 물론 빈칸 한성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문항의 수가 적었던 것들이 있어요. 문항의 수가 적었다라는 건 그 하나의 지문 속에 하나의 문장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특정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좀 평이했지만 곳곳에 긴 문장이 좀 들어갔다는 건 특징적이라는 거. 하지만 복잡한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봤을 때, 이런 지문에 이 정도의 문장들이 배치가 된 지문들을 뽑았다라는 얘기는 그 정도로 변별을 좀 염두에 뒀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평이했다. 즉 읽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읽어가면서 사고할 수 있는 측면,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사고력이나 글에 대한 사고력, 특히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이잖아. 답을 내셔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사고력, 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출제를 했는가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었을 때 내용은 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왜 이런 지문들 있죠.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 좀 경험이 있으실 거야.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딱히 주제는 뭔지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게 사실은 평가원 때부터, 그러니까 6구 때부터 어느 정도 조짐이 좀 보였었고요. 올해 수능에서도 그랬다라는 거. 특히 뭐 주제라든가 제목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빈칸 문제, 그 다음에 함축 의미 문제, 이런 것들이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딱히 그래서 주제가 뭐고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됐는데 라고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은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 아마 그런 문제가 조금 괴로웠을 거예요.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장 안에서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답을 내려고 했을 때 그 선지선별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느낌? 그래서 좀 답답함은 있었을 거라는 거.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사고력에 대한 변별을 어떻게 했냐면, 이건 뭐 이미 벌써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선지 중심으로 변별을 했다는 거. 제가 수능 당일날 아침에 학생들한테 문자를 좀 보냈어요. 이미 전날부터 해서. 문자를 보낼 때 뭐 마지막 강의다 라는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하고, 이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올해 수능은 확실하게 더더욱이나 읽기는 쉽겠지만 선지 중심으로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선지 중심으로 많이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특히 오답 속어 잊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좀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미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알 정도로 이제는 확실하게 수능 영어가 선지 중심의 그런 시험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자, 읽을 수 있게끔은 해줄게. 대신에 선지를 잘 선별해봐. 이런 각도겠죠. 그래서 선지 선별에 보면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이 정도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는데, 사실은 6월 모평이 굉장히 어려웠죠.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셋 중에 하나,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수능은 셋 중에 하나인 문제들, 뭐 빈칸 쪽에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나머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데 조금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 자, 이거는 수능의 기조이고, 뭐 최근에 이렇게 뭐 킬러 문항을 없애면서 생겨난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원래 수능의 본질이고, 이건 계속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만 대충 해서 파악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깨셔야 되는 게, 이것도 이제 수능의 기조라는 거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건 이제는 확실하게 명확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의 포커스도 내용만 넣으면 문제 풀 수 있어.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안 되고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주제가 서두에서부터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따로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데 제가 올 한 해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면서도 특히 스킬적인 부분들은 좀 자제해라. 이제는 그런 스킬적인 문제들을 출제하지 않는다. 특히 순서별에 있어서는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면 최근 트렌드는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를 좀 지양하는 그리고 실제로 출제가 됐다 손친다 하더라도 다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함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될 거니까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가 없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을 좀 키워놔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순서 삽입 다 내문항이 전부 다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로는 문제를 풀 수 없게끔 글의 근본적인 개념, 즉 평가원에서 제시한 출제 매뉴얼에 입각한 글의 기본 원리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연습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쉽다라고 느꼈을 거고 기술적으로만 너무 접근하려고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은 쉬웠다 했는데 나는 좀 굉장히 까다로웠어 하고 느꼈을 만한 그런 시험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스킬보다는 글의 논리적 개념을 중시하는 즉 수능의 보편적 기조, 그 다음에 본질,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해서 변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시험인 거는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은요. 영어 능력과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기본적으로 수능이 본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능력인데 그럼 이런 능력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읽기 능력으로는 당연히 아까 문장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을 수 있는 능력, 어휘력 필요하죠. 해석력 필요하겠죠. 해석력이라고 하면 문장이 좀 길더라도 내가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자, 이런 능력들을 만들어야만 이번 올 수능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고에만 포커스를 둘 수 있는 그런 공부로 가성비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읽고 사고하는 능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만 들어오면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은 이젠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들어오되 주제나 그 주제에 대한 전개,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선지선별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질 만한 시험이에요. 오히려 읽을 수 있지만 사고하기는 좀 까다로운 그런 시험이 될 거기 때문에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글에 대한 전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 이게 능동적으로 내가 사고하는 능력들이겠죠. 이런 능력들을 좀 필요로 할 겁니다. 당연히 수학 능력 시험은 정보 활용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자, 이런 글의 맥락 하에서 어떻게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를 잘 캐치를 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은 능력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본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틀리는 이유들을 수정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시험장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 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해봐 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동안에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능력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출제자의 전반적인 운영 전략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70분 동안 45문항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 이제 2026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포커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예비 고3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등급들을 보시고 대체적으로 3등급 이하, 그러니까 4등급 이하 정도가 되겠죠. 자, 그 정도에 있는 친구들은 현재 읽기 능력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3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 아, 내가 3등급이 안 나오네. 계속 4등급에 머물러 있네. 읽기 능력부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고력은 뭐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읽기 능력부터 빨리 만드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선생님 저는요 계속 2등급에서 머물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3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등급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읽고 생각하는 데의 어떤 사고력에 아직 기준이 안 잡혀 있다. 그 다음에 정보를 보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2등급으로 넘어서지 못한다. 이걸 좀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면 글에 대한 전개 같은 것도 주제와 전개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 정보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안정적인 2등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2등급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능력이 좀 부족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의 방향성을 여기에 맞추시면 되겠죠. 선생님 저는요 1, 2등급 왔다 갔다 좀 나오는데 난이도에 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꾸 실수를 해요. 자, 수능은 실수가 실력이야. 그걸 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수를 유발하는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는 것도 실력입니다. 실수는 악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틀리는 거, 자기가 뭘 잘하고 자기가 뭘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인지 구분이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2등급에 머물러 있거나 가끔은 1등급을 받지만 계속해서 2등급으로 떨어지고 3등급으로 떨어질 우려도 있는 그 정도 학생들은 틀리는 이유를 찾고 그걸 수정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개발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능력까지가 만들어지면 이런 친구들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도 학생들이 이제 부동의 1등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올 수능에 대한 총평을 해드렸는데 사실 6월이나 9월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총평일보다도 많은 포커스를 좀 둬요. 근데 지금 수능에 대한 총평은 앞으로 수능을 준비할 학생들이 더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수능은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총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총평을 이렇게 좀 해드리고 이제 해설을 곧 해드릴 건데 해설을 들으실 때 이 총평과 연관하셔야 되는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능이 요구하는 것들. 첫 번째,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은 큰 시야가 정말 중요해요. 시험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시야가 좁아지면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국어든 영어든 언어적 과목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문장, 단위 이렇게 작은 시야로 보이기보다 글이라는 큰 시야로 좀 보일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성적이 좀 좋게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한 문제 유형의 포커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45문항을 보는 시야가 만들어 있는 친구들이겠죠. 물론 작은 시야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그런 사고에 대한 디테일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시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은 시야로 큰 시야를 채워가는 그런 시야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맞춰서 해설을 좀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공통점, 차이점이라는 큰 틀에서 해설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나게 될 모든 유형들은요, 이런 공통점, 차이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찾는 능력, 차이점을 찾는 능력, 자, 이런 능력들을 꼭 갖추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능력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필요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해결은요, 정보 처리 능력이란 게 필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영어 지문은 출제원들이 쓴 것이 아니에요. 작가가 쓴 겁니다. 하지만 그 작가가 써놓은 그 글을 토대로 해서 문제로 출제하는 건 출제자 입장이죠.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정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출제자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한 다음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은 이거를 해석에 대한 기준 설정이라고 얘기해요. 해기설이라고 얘기하거든. 해설을 들으실 때 이 해기설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꼭 해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해 드렸던 걸 종합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한 거니까 이 세 가지를 포커스를 두시고 이 세 가지 능력이 왜 필요한가를 해설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평을 마치겠고요. 이제 해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